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무겁고 충격적인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본 현대사에서 가장 끔찍한 범죄 중 하나로 꼽히는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사건은 1988년부터 1989년에 걸쳐 일본 도쿄도 아다치구에서 일어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잔혹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17세 여고생 후루타 준코였고, 가해자들은 당시 15세에서 18세 사이의 비행 청소년들이었죠. 이 영상에서는 사건의 전개, 피해자가 겪은 끔찍한 고통, 가해자들의 행태, 그리고 이 사건이 일본 사회에 남긴 충격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타임라인을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준비되셨죠? 그럼 시작해봅시다.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부터 짚어볼게요. 1988년, 일본은 쇼와 시대의 막바지였어요. 경제는 호황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청소년 비행과 폭력 서클이 점점 늘어나는 사회적 문제가 있었죠. 특히 도쿄도 아다치구는 당시 비교적 치안이 불안정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이곳에서 비행 청소년들이 모여 폭력과 범죄를 일삼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고, 이 사건의 중심이 된 가해자들도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난 인물들이었죠. 피해자인 후루타 준코는 1971년 1월 18일에 태어난 사건 당시 17세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어요. 준코는 평범하지만 밝고 성실한 소녀로 학교에서는 모범생으로 손꼽혔고, 곧 졸업을 앞두고 가전 판매점에 취직이 결정된 상태였죠. 가족으로는 부모님과 오빠, 남동생이 있었고, 그녀는 평범한 가정에서 꿈을 키우며 살아가던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이 평범한 삶은 1988년 11월 25일, 단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가해자들은 주로 4명의 소년으로, 이들은 일본 소년법에 의해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언론을 통해 이름이 알려졌어요. 주범은 미야노 히로시, 18세, 불이덕격인 오구라 유즈루, 17세, 그리고 미나토 노부하루, 16세, 와타나베 야스시, 17세였죠. 이들은 지역 폭력 서클에 속해 있었고, 특히 미야노 히로시는 야쿠자 조직인 극동회 산하의 극청회 두목으로 이미 지역에서 악명 높은 인물이었어요. 이들 외에도 수십 명의 다른 청소년들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지만 주로 이 4명이 범행의 중심에 있었죠. 이제 사건의 시작으로 들어가 볼게요. 1988년 11월 25일 저녁 8시 30분경 후루타 준코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도쿄 아다치구의 어두운 거리, 평소처럼 익숙한 길이었죠. 하지만 그날, 그녀는 미야노 히로시와 그의 일행의 표적이 됩니다. 미야노는 준코를 발견하고 즉시 계획을 세웠어요. 그는 미나토 노부하루에게 준코의 자전거를 넘어뜨리라고 지시했죠. 미나토는 자전거를 발로 차서 준코를 땅에 쓰러뜨렸고, 곧바로 자리를 떴어요. 이때 미야노가 나타나 친절한 척 다가갑니다. 괜찮아요? 저희 동네에 변태가 많아서 위험해요. 제가 집까지 바래다 줄게요. 준코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미야노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난 야쿠자야. 아까 그 녀석은 내 부하다. 내 말 안 들으면 너희 집에 불을 지를 거야. 겁에 질린 준코는 결국 저항하지 못하고 미야노를 따라갔죠. 미야노는 준코를 러브호텔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첫 번째 성폭행이 시작됐어요. 이후 그는 오구라 유즈루와 와타나베 야스시를 불러냈고 이들은 준코를 돌아가며 윤땡했죠. 이게 이 사건의 끔찍한 시작이었어요. 이후 그들은 준코를 미나토 노부하루의 집 2층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집은 미나토의 부모님이 맞벌이로 자주 비어 있었고 이미 이들 폭력 서클의 아지트로 사용되고 있었죠. 준코는 이곳에서 4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지옥 같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미나토의 집 2층 방에 감금된 준코는 이제 이들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신세가 됐어요. 이 집은 부모님들이 집에 있어도 2층을 거의 신경 쓰지 않았고 가해자들은 이 공간을 완전히 자신들의 범죄 무대로 만들었죠. 이 시기부터 준코는 상상할 수 없는 고문과 학대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가해자들은 준코를 묶고 옷을 벗긴 채로 방에 가뒀어요. 그들은 매일같이 준코를 성폭행했고 기록에 따르면 40일 동안 최소 800번 이상의 성폭행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이 숫자만으로도 이 사건의 잔혹성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죠. 하지만 성폭행은 고문의 일부일 뿐이었어요.
이들은 준코에게 물과 음식을 거의 주지 않았고 배고픔과 갈증에 시달리게 했어요. 준코가 배고프다고 애원하면 그들은 쓰레기나 곤충, 심지어 배설물을 먹으라고 강요했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가해자들은 준코의 고통을 즐기는 듯했어요. 그들은 준코의 무릎에 기름을 부어 불을 붙이거나 뜨거운 물을 끼얹는 등의 폭행을 일삼았죠. 심지어 성비의 페트병이나 불꽃놀이 폭죽 같은 물건을 삽입하고 폭발시키는 등의 극악무도한 행위를 저질렀어요. 이 과정에서 준코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점점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어갔죠. 이들은 준코가 비명을 지르거나 울부짖는 모습을 보며 웃고 심지어 친구들을 불러와 구경거리로 삼았어요. 네, 맞아요. 이 집에는 가해자 4명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다른 청소년들이 드나들며 폭행과 학대에 동참하거나 방관했어요. 심지어 여학생들까지 와서 준코를 비웃거나 구경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12월이 되면서 가해자들의 행태는 점점 더 잔인해졌어요. 12월 5일경, 그들은 준코의 몸에 뜨거운 왁스를 부었고 이로 인해 그녀는 심각한 화상을 입었죠. 12월 6일에는 준코의 얼굴과 몸에 담배로 화상을 입히는 행위를 반복했어요. 이 시점에서 준코는 이미 극도의 쇠약 상태에 빠져 있었고 제대로 걷거나 말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어요. 하지만 가해자들은 멈추지 않았죠. 그들은 준코에게 술을 강제로 먹여 토하게 한 뒤 그 토사물을 다시 먹으라고 강요했어요. 심지어 준코의 피를 마시게 하거나 그녀의 성비에 벌레를 넣는 등의 비인간적인 행위를 계속했어요. 이 시기에 준코는 한 번 탈출을 시도했어요. 12월 10일경, 가해자들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 준코는 전화기를 발견하고 경찰에 전화를 걸려고 했죠. 하지만 불행히도 미야노에게 발각됐고 이 사건 이후 가해자들은 준코를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폭행의 수위를 높였어요. 이들은 준코의 손과 발을 더욱 단단히 묶었고 그녀가 도망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죠. 시간이 흘러 1989년 1월 4일, 사건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았어요. 준코는 이미 수많은 고문과 폭행으로 인해 인간의 모습을 거의 잃은 상태였죠. 부검 결과에 따르면 그녀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내장이 손상되며 전신에 화상과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어요. 이날, 가해자들은 준코에게 마지막 고문을 가했어요. 그들은 준코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였죠. 준코는 약 2시간 동안 처참한 고통 속에서 서서히 숨을 거뒀어요. 그녀는 18세 생일을 단 2주 앞둔 1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준코가 사망하자 가해자들은 시신을 처리해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했어요. 이들은 준코의 시신을 이불로 감싼 뒤 근처 공사장에서 가져온 드럼통에 넣었죠. 그리고 그 드럼통에 콘크리트와 벽돌을 채워 넣어 완전히 밀봉했어요. 이 드럼통은 도쿄 고토구의 와카스 매립지에 버려졌고 가해자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일상을 보냈어요. 이들의 뻔뻔함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죠. 하지만 이 사건은 영원히 묻힐 수 없었어요. 1989년 3월 29일, 매립지 근처에서 이상한 냄새를 감지한 행인의 제보로 경찰이 출동했고 드럼통에서 준코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사건의 전말이 세상에 드러났어요. 부검 결과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죠. 준코의 몸은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쌓이는 다발성 외상과 화상, 그리고 탈수와 쇼크로 인한 급성 심장정지로 밝혀졌어요. 이제 사건이 발각된 이후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경찰은 미야노 히로시, 오구라 유즈루, 미나토 노부하루, 와타나베 야스시를 체포했고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어요. 하지만 이 사건이 일본 사회에 더 큰 충격을 준 이유는 바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때문이었죠. 당시 일본의 소년법은 미성년자에게 2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그 결과 주범인 미야노 히로시는 17년, 오구라는 5에서 10년, 미나토는 5에서 9년, 와타나는 5에서 7년의 징역형을 받았죠. 이들은 모두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에 출소했어요. 이 솜방망이 처벌은 일본 사회에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이렇게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노했죠. 특히 준코의 가족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인해 2차 피해를 겪었어요. 일부 언론은 준코를 비행 청소년에 연루된 문제아로 묘사하거나
근거 없는 유언 비어를 퍼뜨리며 피해자와 유족을 비난했어요. 준코의 아버지는 딸의 실명 보도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지만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는 멈추지 않았죠. 한 책에서는 준코는 언론에 의해 다시 한번 살해당했다고 묘사할 정도였어요. 가해자들의 행태도 충격적이었어요. 미야노 히로시는 출소 후 이름을 요코야마로 바꾸고 2013년에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다시 체포됐지만 불구속 기소로 풀려났어요. 미나토 노부하루는 2018년에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되며 재범을 저질렀죠. 이들은 재판 중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사건을 우스갯소리로 떠들었다는 증언도 있어요. 이런 모습은 일본 사회에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죠.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평론가 아카츠카 유키오는 이 사건을 광연범죄라고 불렀고 이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선 집단적 광기의 결과로 보았죠.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논의가 불거졌고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어요. 또한 이 사건은 여러 소설, 영화, 만화로 재구성되며 대중문화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2003년에는 논픽션 소설 17세, 악의 이력서가 출간되었고 이를 원작으로 2004년 영화 콘크리트가 제작됐죠. 하지만 이 영화는 피해자 유족의 반대와 잔혹성 논란으로 인해 상영이 제한되는 등 큰 논란을 낳았어요. 또한 일본 류나 소설 끝나지 않는 여름방학이나 미야베 미유키의 크로스파이어, 소년탐정 김전일 같은 작품에서도 이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은 에피소드가 등장했어요. 이처럼 이 사건은 일본 사회와 문화에 깊은 흔적을 남겼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의 전말이에요.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인간의 잔혹성과 집단심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사례였죠. 후루타 준코는 17세라는 어린 나이에 너무나도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았어요. 그녀의 삶과 꿈은 단 40일 만에 짓밟혔고 그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였죠. 이 사건을 다루면서 저도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런 비극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준코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사회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고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는 노력을 해야겠죠.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본 범죄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논란이 많은 사건 중 하나인 사가와 이세이 파리 인육 사건 1981년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인 유학생 사가와 이세이가 프랑스 파리에서 네덜란드 여학생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먹은 끔찍한 범죄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죠. 더 놀라운 건 이 범죄를 저지른 사가와가 법적 허점을 이용해 처벌을 면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는 점이에요. 자, 이 어두운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사건의 전말과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긴 이야기니까 편하게 자리 잡고 함께 시작해봅시다. 먼저 사건의 무대부터 소개할게요. 1981년 프랑스 파리. 파리는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로 전 세계에서 온 유학생들이 꿈을 좇아 모이는 곳이죠. 이곳에서 당시 32세였던 일본인 유학생 사가와 이세이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사가와는 파리 소르본 대학, 소어반 유니버서티에서 비교문학을 공부하던 학생이었죠. 겉으로는 조용하고 왜소한 체격의 평범한 유학생처럼 보였지만 그의 내면에는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어두운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사가와는 어린 시절부터 식인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2011년 바이스와의 인터뷰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 남학생의 허벅지를 보고 맛있어 보인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죠. 이 집착은 나이 들면서 점점 더 강렬해졌고 특히 서양 여성, 그 중에서도 키 크고 건강한 여성들에게 강한 끌림을 느꼈다고 해요. 그는 이런 욕망을 성적인 친밀함의 연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죠. 자, 그럼 이 사건의 피해자, 르네 하르테벨트에 대해 알아볼게요. 르네 하르테벨트는 네덜란드 출신의 25세 여학생으로 사가와와 같은 소르본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밝고 지적인 여성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죠.
르네는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으며 특히 문학과 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가와는 그녀와 같은 수업을 들으며 알게 되었고 점차 그녀와 친분을 쌓아갔죠. 그는 르네를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해 독일어 시를 함께 읽자고 제안했는데 이건 사실 그의 범죄를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르네는 사가와를 신뢰했어요. 그는 키가 150cm도 안 되는 왜소한 체격의 조용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를 전혀 위협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죠. 하지만 이 신뢰가 그녀의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제 사건 당일로 넘어가서 1981년 6월 11일 그 끔찍한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1981년 6월 11일 사가와는 르네를 자신의 파리 아파트로 초대했어요. 그는 르네에게 독일 시인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시를 함께 읽자고 제안했죠. 르네는 아무 의심 없이 그의 초대를 받아들였고 그날 저녁 그의 아파트로 찾아갔어요. 사가와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두고 있었어요. 그의 아파트에는 총과 정유용 칼, 그리고 범행을 기록하기 위한 카메라가 준비되어 있었죠. 르네가 시를 낭독하는 동안 사가와는 그녀의 뒤에 서서 총을 꺼냈어요. 그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내 손가락이 얼어붙어서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다고 했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그는 르네의 목에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고 그녀는 즉시 쓰러졌어요. 부검 결과 그녀는 목에 총상을 입고 즉사했죠. 하지만 여기서 사가와의 범죄는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가장 끔찍한 행위는 이제 막 시작된 거였죠. 르네가 쓰러진 후 사가와는 그녀의 시체를 상대로 끔찍한 행위를 시작했어요. 그는 먼저 르네의 시체를 강간했으며 이후 식인 행위를 시작했죠. 사가와는 처음에는 그녀의 피부를 이빨로 물어뜯으려 했지만 그의 이빨이 충분히 날카롭지 않아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파트를 나가 정유용 칼을 사왔고 이 칼로 르네의 시체를 해체하기 시작했죠. 사가와는 이틀 동안 르네의 시체를 먹었어요. 그는 그녀의 가슴, 얼굴, 엉덩이, 허벅지, 발, 목 등을 날것으로 또는 익혀서 먹었다고 밝혔어요. 특히 그는 바이스 인터뷰에서 인간의 고기는 냄새가 없고 모든 고기 중 가장 맛있다고 주장했죠. 그는 심지어 그녀가 생리 중이어서 냄새가 강했던 부위를 삼켰다고도 했어요. 이런 세부 묘사는 정말로 듣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죠. 그는 이 과정을 카메라로 기록하며 먹는 과정마다 사진을 찍었어요. 사가와는 먹지 않은 부위는 냉장고에 보관했지만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하자 이를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르네의 나머지 시신을 2개의 여행 가방에 나눠 담았고 파리의 부아드 블루뉴 공원에 있는 호수에 버리려고 했죠. 하지만 여기서 그의 계획은 틀어졌어요. 1981년 6월 12일 사가와는 2개의 여행 가방을 들고 부아드 블루뉴 공원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가방에서 피가 새어나오는 걸 목격한 행인들이 의심을 품고 경찰에 신고했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가와는 가방을 버리고 도망치려 했지만 곧 체포되었어요. 가방 안에는 르네의 해체된 시신이 들어있었고 사가와는 즉시 범행을 자백했어요. 그는 경찰에게 나는 그녀를 죽이고 먹었다고 담담히 말했죠. 경찰은 사가와의 아파트를 수색했고 그곳에서 르네의 시신 일부와 함께 그가 찍은 사진,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총과 칼을 발견했어요. 이 증거들은 사가와의 범죄가 계획적이고 잔혹했음을 명백히 보여줬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 충격적으로 전개됩니다. 프랑스 경찰은 사가와를 살인, 시체 훼손, 식인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1983년 프랑스 정신과 전문가들은 사가와를 법적으로 정신 이상 상태로 판단했어요. 그들은 사가와가 정신분열증과 조증을 포함한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고 재판에 붙일 수 없다고 결정했죠. 이에 따라 사가와는 감옥이 아닌 파리의 정신병원에 수용되었어요. 하지만 사가와의 부유한 가문이 개입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어요. 그의 아버지, 사가와 아키라는 재력과 영향력을 이용해 아들을 일본으로 송환하도록 로비를 벌였죠. 1984년 사가와는 일본으로 추방되었고 도쿄의 마츠자와 병원에 입원했어요. 놀랍게도 일본의 정신과 의사들은 사가와를 평가한 후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단지 성격 이상, 캐릭터 어나멀리만 있을 뿐이라고 결론 내렸어요.
프랑스 당국이 사건 파일을 일본에 제공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기 때문에 일본 당국은 사가와를 재판에 회부할 수 없었죠. 결국 1986년 8월 12일 사가와는 입원 15개월 만에 병원에서 풀려났어요. 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이 결정은 전 세계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피해자 르네의 가족은 살인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법적 허점 때문에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죠. 사가와가 자유를 얻은 후 그는 놀랍게도 일본에서 연예인 같은 존재로 떠올랐어요. 그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이를 이용해 돈을 벌었죠. 1985년 그는 회고록 안개 속에서 인더 파그를 출간했는데 이 책에서 그는 르네의 살인과 식인 과정을 생생히 묘사했어요. 이 책은 상업적으로 성공했고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사가와는 TV쇼, 잡지 인터뷰, 심지어 포르노 영화와 만화책에까지 출연했어요. 그는 한 요리 프로그램에서 인간의 고기는 어떤 맛이냐는 질문에 대답하며 대중의 충격을 즐기는 듯했죠. 그는 자신의 범죄를 만화로 그리거나 나체 여성의 그림을 그려 잡지에 실었고 심지어 영화 침실에서 배우로 출연하기도 했어요. 이런 행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켰지만 동시에 병적인 호기심을 가진 이들에게 그는 기묘한 매력을 발산했어요. 특히 그의 이야기는 대중문화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롤링스톤스의 노래 투 머치 블러드와 더 스트랭글러스의 라 폴리는 사가와의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죠. 2017년 다큐멘터리 케이니버는 사가와와 그의 오빠를 조명하며 그의 심리를 분석했는데 감독들은 그와의 만남을 혐오스럽고 매혹적이었다고 묘사했어요. 사가와는 자유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말년은 점점 더 초라해졌어요. 2013년 그는 뇌졸중으로 인해 부분마비 상태가 되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죠. 그는 더 이상 미디어의 주목을 받지 못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결국 2022년 11월 24일 사가와는 폐렴으로 사망했어요. 그의 장례식은 가족만 참석한 조용한 행사로 치러졌고 공개적인 추모는 없었죠. 그의 죽음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떠올리게 했어요. 많은 이들은 그의 죽음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피해자 르네 하르테벨트의 비극이 다시 주목받았죠. 그녀의 가족은 사가와가 처벌받지 않은 것에 대해 끝까지 분노했지만 법적 허점은 그들의 정의를 막았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법적 시스템의 허점과 미디어의 책임, 그리고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드러냈어요. 사가와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자신의 범죄를 자랑하듯 떠들고 다닌 것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이었죠. 일본과 프랑스 간의 사법협력 부족,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상이한 판단 기준이 이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일본 사회에서는 사가와의 연예인화가 큰 논란이 되었어요. 그의 책과 미디어 출연은 병적인 호기심을 충족시켰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고통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받았죠. 르네의 가족은 그가 자유롭게 사는 동안 우리 딸은 잊혀졌다며 깊은 상처를 호소했어요. 이 사건은 또한 식인이라는 극단적인 범죄와 정신질환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어요. 사가와는 자신의 욕망을 성적인 친밀함의 연장이라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그의 행동이 심각한 정신질환과 성격장애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죠.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행위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사가와 이세이 파리 인육 사건의 전말이에요.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이야기를 넘어 정의와 법, 인간의 어두운 본성, 그리고 미디어의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르네 하르테벨트는 문학을 사랑하고 미래를 꿈꾸던 젊은 여성이었지만 사가와의 병적인 욕망 때문에 그녀의 삶은 비극적으로 끝났죠. 그리고 사가와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유를 누렸고 심지어 자신의 범죄로 유명세를 얻었어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정의란 무엇일까? 정신질환을 가진 범죄자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 미디어는 이런 끔찍한 범죄를 다룰 때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본 현대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범죄 중 하나로 꼽히는 오바라 조지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사건은 1992년부터 2000년에 걸쳐 일본 도쿄와 가나가와 지역에서 발생한 부유한 기업인이자 연쇄 강간범이자 살인마인 오바라 조지, 한국명 김성종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입니다. 그는 최소 2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수백 명에 달하는 여성들을 약물로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죠. 특히 영국인 여성 루시 블랙맨과 호주인 여성 카리타 리즈웨이의 비극적인 죽음은 국제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이 영상에서는 오바라의 범행 과정, 피해자들의 비극, 재판 과정, 그리고 이 사건이 일본과 세계에 남긴 충격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타임라인 중심으로 상세히 다뤄볼게요. 단, 이 사건은 매우 폭력적이고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 심약하신 분들이나 이런 주제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을 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하실 분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봅시다. 먼저 이 사건의 중심인물인 오바라 조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오바라는 1952년 오사카에서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본명은 김성종으로 제1교포 2세였죠. 그의 부모님은 열심히 일해 파친코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고 덕분에 오바라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는 명문 게이오 대학 부속 고등학교와 게이오 대학에 진학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아버지가 사망한 후엔 파친코 사업을 물려받아 부동산 투자와 기업 운영으로 재산을 불렸죠. 이후 그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며 이름을 오바라 조지로 바꿨고 도쿄와 가나가와 지역에서 호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로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어두운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오바라는 특히 외국인 여성, 그 중에서도 백인 여성에게 집착했어요. 그는 도쿄 미나토구 로폰기와 같은 번화가에서 외국인 여성들을 타겟으로 사마 약물을 사용한 강간 범죄를 저질렀죠. 그의 집에서는 약 4,800개의 포르노 비디오 테이프가 발견되었는데 이 중 다수가 그가 약물로 기절시킨 피해자들을 촬영한 영상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였죠. 오바라의 범행은 1992년부터 시작되었지만 그의 가장 악명 높은 범죄는 1992년 카리타 리즈웨이와 2000년 루시 블랙맨 사건이에요. 이 두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볼게요. 이제 사건의 첫 번째 주요 피해자인 카리타 리즈웨이로 넘어가 볼게요. 카리타는 호주 출신의 21세 여성으로 1991년 일본으로 건너와 도쿄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밝고 활기찬 성격으로 일본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던 젊은 여성이었죠. 하지만 1992년 2월 29일 그녀는 오바라 조지의 타겟이 되었어요. 오바라는 로폰기의 클럽에서 카리타를 만났어요. 그는 부유한 사업가로 자신을 소개하며 카리타에게 호감을 샀고 그녀를 자신의 고급 아파트로 유인했죠. 오바라는 카리타에게 클로로포름과 같은 약물을 섞은 음료를 제공했고 그녀는 곧 의식을 잃었어요. 이후 오바라는 그녀를 성폭행했고 약물 과다로 인해 카리타는 심각한 상태에 빠졌어요. 오바라는 그녀가 위험한 상태임을 알았지만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죠. 결국 카리타는 간 손상으로 인한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했어요. 오바라는 카리타의 죽음을 은폐하기 위해 그녀의 시신을 가나가와현의 외딴 지역에 버렸어요. 그는 시신을 훼손하지는 않았지만 철저히 증거를 없애려 했죠. 당시 경찰은 카리타의 죽음을 단순한 사고사로 처리했고 오바라는 이 사건으로 의심받지 않았어요. 이건 오바라가 얼마나 교묘하게 범죄를 은폐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죠. 카리타의 죽음은 2000년 루시 블랙맨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오바라와 연결되지 않았어요. 이제 이 사건의 핵심, 루시 블랙맨 사건으로 들어가 볼게요. 루시는 영국 출신의 21세 여성으로 2000년 5월 일본 도쿄로 건너와 로폰기의 클럽 카사블랑카에서 호스티스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전직 승무원 출신으로 밝고 매력적인 외모와 성격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죠. 루시는 일본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고 돈을 모아 세계 여행을 꿈꾸던 평범한 젊은 여성이었어요. 2000년 7월 1일, 루시는 동료에게 고객과 함께 드라이브를 간다고 전화로 알린 뒤 실종되었어요. 그녀는 오바라 조지가 제안한 해안가 드라이브에 동의했고 그의 차를 타고 가나가와현 미우라시로 향했죠. 오바라는 루시에게도 약물이 든 음료를 제공했고 그녀는 의식을 잃었어요.
이후 그는 루시를 자신의 해변 콘도미니엄으로 데려가 성폭행했죠. 하지만 이번에도 약물 과다로 루시가 위험한 상태에 빠졌고 오바라는 그녀를 방치했어요. 루시는 결국 약물로 인한 뇌 손상과 호흡 부전으로 사망했어요. 오바라는 루시의 시신을 은폐하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어요. 그는 루시의 시신을 토막내고 머리를 포함한 신체 일부를 콘크리트로 굳혀 가나가와현 미우라시의 한 동굴 근처 창고에 버렸죠. 이건 단순한 살인을 넘어선 잔혹한 행위였어요. 루시의 실종은 곧바로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의 주목을 받았고 이 사건은 국제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죠. 루시의 실종은 빠르게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7월 4일, 루시의 언니 소피 블랙맨이 도쿄로 날아왔고 7월 6일에는 아버지 팀 블랙맨도 도착했어요. 그들은 루시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고 일본 경찰에 수사를 촉구했죠. 이 사건은 당시 일본을 방문 중이던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까지 나서서 일본 총리 모리 요시로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서 국제적 이슈로 떠올랐어요. 경찰은 루시의 마지막 통화 기록과 동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오바라 조지를 용의자로 지목했어요. 2000년 10월, 경찰은 오바라를 카리타 리지웨이 살해 혐의로 체포했죠. 그의 집을 수색한 결과 약 4,800개의 비디오 테이프가 발견되었는데 이 중 다수가 그가 약물로 기절시킨 여성들을 촬영한 영상이었어요. 이 영상들에는 루시와 카리타를 포함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 발견은 일본 경찰과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2001년 1월 10일, 가나가와현 미우라시의 해변 동굴 근처 창고에서 루시의 토막난 시신이 콘크리트에 묻힌 채 발견되었어요. 그녀의 머리는 머리카락이 잘린 상태로 콘크리트 블록 안에 있었고 신체는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있었죠. 부검 결과 루시는 약물 과다로 인한 뇌 손상과 호흡 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이 발견은 오바라가 단순한 강간범이 아니라 연쇄 살인마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죠. 루시와 카리타 사건 외에도 오바라는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최소 150에서 400명의 여성을 약물로 기절시켜 성폭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주요 타겟은 로폰기의 클럽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 특히 백인 여성들이었어요. 오바라는 부유한 이미지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유인했죠. 그는 고급차와 호화로운 아파트를 과시하며 여성들에게 접근했고 음료에 클로로포름이나 수면제를 섞어 의식을 잃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어요. 피해자들 중 다수는 자신이 약물에 취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깨어났고 오바라는 이를 비디오로 촬영해 자신의 병적인 욕망을 만족시켰죠. 그의 범행은 체계적이었어요. 오바라는 피해자들의 신원을 기록하고 약물 투여량과 시간을 꼼꼼히 관리했어요. 하지만 몇몇 피해자들은 약물로 인해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었고 루시와 카리타처럼 사망에 이른 경우도 있었죠. 경찰은 그의 집에서 발견된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 최소 8명의 강간 피해자를 추가로 확인했지만 실제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재판 과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2003년 오바라는 도쿄지 방재판소에 루시 블랙맨의 강간 및 살인, 카리타 리즈웨이의 강간 및 과실치사, 그리고 8명의 다른 여성에 대한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재판은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과 호주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죠. 특히 루시의 가족은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정의를 요구했어요. 하지만 재판은 순탄치 않았어요. 오바라는 루시 블랙맨 살인 혐의에 대해 그녀가 약물을 스스로 복용했다고 주장하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죠. 그는 카리타 리즈웨이의 죽음도 약물 과다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했어요. 그의 뻔뻔한 태도와 변명은 피해자 가족과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죠. 2007년 도쿄지 방재판소는 오바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그는 카리타 리즈웨이의 강간 및 과실치사 혐의와 8명의 강간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받았지만 루시 블랙맨의 살인 혐의는 직접적인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결받았죠. 이 판결은 루시의 가족과 영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루시의 아버지 팀 블랙맨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항소했죠. 2008년 12월 도쿄고등법원은 루시 블랙맨의 납치, 시신훼손, 유기 혐의에 대해 오바라를 유죄로 판결하며 무기징역을 유지했어요. 비록 살인 혐의는 여전히 입증되지 않았지만 이 판결은 루시의 가족에게 최소한의 정의를 가져다 주었죠. 이 사건은 일본과 전 세계에 깊은 충격을 주었어요. 첫째, 외국인 여성들이 일본의 유흥가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냈죠.
로폰기 같은 지역은 외국인 호스티스들이 많이 일하는 곳이었지만 이들을 보호할 법적, 사회적 시스템은 부족했어요. 둘째,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부각시켰어요. 오바라의 범행은 단순한 충동적 범죄가 아니라 수년간 계획적으로 이어진 조직적인 범죄였죠. 영국에서는 루시 블랙맨 사건이 언론의 주요 이슈로 다뤄졌고, 루시의 가족은 루시 블랙맨 트러스트를 설립해 해외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어요. 일본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유흥업소의 안전 규제와 약물 관련 범죄 처벌 강화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더디게 진행되었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바라 조지 연쇄살인 사건의 전말이에요. 오바라 조지는 자신의 부와 권력을 이용해 수백 명의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최소 2명의 젊은 여성, 루시 블랙맨과 카리타 리즈웨이를 살해한 괴물이었어요. 그의 범죄는 단순한 살인을 넘어 피해자들의 존엄과 삶을 짓밟은 잔혹한 행위였죠. 루시와 카리타는 각자의 꿈을 안고 일본에 왔지만 오바라라는 악마를 만나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어요. 이 사건을 다루면서 저도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런 비극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고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해요.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